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두 번째 강의 동아시아사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동아시아사의 범위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은 잘 하고 있죠? 오늘은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생업 그리고 선사시대 부분에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교재는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학습한 뒤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부터는 수능에 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능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각 지역의 신석기 청동기 문화를 유물과 연계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유물 사진과 그 지역을 반드시 여러분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부터 베트남 지역의 선사 문화가 삭제된 것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할 주제의 첫 번째 주제인 자연환경과 생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크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서쪽이 높나요? 동쪽이 높은가요? 네, 그렇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을 크게 놓고 보면 서쪽이 높고 그 다음에 동쪽이 낮은 서고 동저형의 지역입니다. 대체로 평야 지역은 지대가 낮은 동쪽 지역에 평야가 많이 펼쳐져 있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개의 큰 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두 개의 큰 강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었죠? 황하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쪽 남쪽으로 흐르는 강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었는가요? 그렇죠. 창장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의 큰 강을 더 추가하면 이쪽에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은 랴오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이쪽 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삼국간섭 생각나죠? 그래서 이쪽 땅을 일본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차지했다가 러시아의 간섭으로 반환된 땅인데요. 이쪽이 바로 이 랴오강의 동쪽이라고 해서 랴오둥 반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랴오강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황하강이 흐르는 모습인데요. 강물 색깔이 어떤가요? 무슨 색깔이죠? 누런 색깔이죠. 그래서 황하강의 황자가 바로 누르황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창장강 하류의 모습인데요. 창장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상하이 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하이의 모습인데요. 선생님이 직접 중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섬부터 살펴보면 이쪽 섬을 규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규슈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는 이 지역에 9개의 국가가 있어서 이 지역을 구주라고 불렀었고요. 한자로. 그래서 이 지역을 규슈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슈 옆에 있는 섬은요. 시코쿠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4개의 국가가 있어서 이 지역을 사국, 한자로 사국이라고 불렀을 거고요. 이 사국을 일본말로 시코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혼슈인데요. 이 지역은 4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그래서 본섬이라고 부르고 이걸 한자로 해서 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말로 하면 혼슈라고 하는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홋카이도는 한자로 하면 북해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의 큰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지역의 생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먹고 사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은요, 연 강수량이 600mm가 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중이나 하남, 한반도의 중남부, 그 다음에 일본의 남부 지역인 혼슈 이남이 논농사가 가능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사는 연 강수량이 400에서 600mm 가량이고 연평균 기온이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북이나 만주 남부, 한반도의 북부 지역, 홋카이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인데요. 연 강수량이 400mm를 넘지 않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가능하지 않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만주 일부나 몽골 고원, 티베트 고원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생업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남부에 있는 지역들은 벼농사가 가능하고요. 중부 지역은 밭농사,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 유목생활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업의 차이는 그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사회 모습에도 영향을 주어서 농경민 사회와 유목민의 사회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회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사회는 정착생활이 가능하고요.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곡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목사회에서는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게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게르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동식 텐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게르의 모습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동식 텐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지금 게르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의 몽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양열로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요즘의 형태로 발전된 게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목사회에서는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축이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 다음에 땔감, 그 다음에 전투수단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가축의 이 유목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출행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농경사회는 정착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치하기가 매우 편리한 환경인 것이죠. 반면에 유목사회는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족장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경사회의 민족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을 들 수 있겠고요. 유목사회의 민족은 흉노나 텀비, 돌궐, 거란, 몽골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어느 시기를 선사시대라고 부르는가요? 그렇죠.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기록이 없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 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사시대의 첫 번째 시기인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뭐가 틀려져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는 똑같은 돌을 쓰는데 뗀석기의 방식으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뗀석기라고 하는 건 석기를 말 그대로 떼어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배웠을 것으로 알고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뗀석기를
떼어내서 석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막집에서 생활을 하고 주로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농경은 시작되지 않아서 사냥이나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도구를 갈아서 이제는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간석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는 왜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았는가요? 정답은 당시의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BC 1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빙하기 때 살았던 큰 멤머드나 큰 뿔, 사슴 이러한 동물들이 사라지면서 당시에 날렵한 동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뗀석기로는 사냥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날렵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도구를 갈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간석기로 도구를 제작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고요.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수능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3개 쳐놨죠. 동아시아사 각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서 신석기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이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구분하는 것이 토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토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를 대표하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조몬 토기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조몬 토기라고 하는 건 이 문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양이 어떤 문양 같은가요, 여러분들? 이 문양을 새끼줄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줄을 일본말로 조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석기 시대에 이 조몬 토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조몬 시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사오 문화인데요. 중국의 양사오 지역에서는 이러한 토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여 무늬의 채도라고 하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고기를 물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토기는 여러분들 색깔이 진해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토기를 채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고기를 물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을 확대하면 다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 모습 같은가요? 이게 고기. 그리고 양쪽에도 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산문화인데요. 융산문화는 이 흑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흑도라는 명칭을 쓸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겠죠? 그렇죠. 흑도라고 하는 건 검정 색깔의 도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러한 도자기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운코우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코우 문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 발 달린 토기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동물 모양의 홍도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도라고 하는 건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홍도라고 부르겠죠. 다음 거우의 홍도를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이 모양을 보니까 이게 개인가요, 돼지인가요? 코는 돼지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모양은 개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돼지하고 개가 합쳐진 모습인데 왜 이런 모양을 해서 만들었는지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좀 전에 살펴본 양사문화, 능산문화, 다운코어 문화가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였다라고 하면 이 창장강을 중심으로 한 신석기 문화도 있습니다. 이 창장강을 중심으로 한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가 허무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허무드 문화는 이러한 토기들이 출처되고 있는데요. 이 벼이상 무늬 토기하고 돼지 그림 토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벼이상 무늬 토기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뭘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벼농사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농경이 이루어진 지역을 이 허무드 문화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돼지 그림 토기인데요. 그러면 이 돼지 그림 토기가 나온다고 하는 건 그때 사람들이 뭐를 길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돼지를 길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랴오강 일대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인데요.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홍산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라고 하는 명칭은 이 지역에 실제로 홍산, 붉은 산이란 뜻이죠. 홍산 지역에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통형 토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동그란 통처럼 생긴 톡이죠. 근데 이 톡의 특징은 위아래가 뚫려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토기는 우리가 음식물을 저장할 때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위아래가 뚫려 있으면 여러분들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기의 용도가 음식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사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옥이 많이 출토가 되어서 이런 식의 돼지 모양의 옥기가 출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신상의 모습을 한 이러한 가면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가면도 아마 제사의식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그 지역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각 지역의 신석기 유물 중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유물을 골라보고 왜 그 유물을 골랐는지 써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